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오늘 작품 너무나 유명한 토마스 하디의 테스입니다. 1800년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분위기는 여성의 순결 여부, 사회적인 성차별이 당연한 시대였고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토마스 하디는 굉장히 진보적인 지성이었습니다. 출간 당시 당대 보수주의자들과 충돌하여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농촌 노동계급의 아름다운 외모의 테스가 도덕적인 편견과 관습에 희생되어 가지만 끝까지 여자로서의 자존과 가문을 생각합니다. 하디는 당시의 편협하고 이중적인 가치관을 비판합니다. 남녀 차별의 잣대는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있어선 안 된다는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보수적 인습이 운명이라는 허울을 쓰고 결국 테스는 사회적 희생자가 되고 마는데요. 그녀의 슬픈 인생 함께 만나보시죠. 제1부 처녀 5월 하순 어느 날 저녁 중년 사나이가 샤스톤에서 블랙모어 골짜기에 있는 말로트 마을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사나이는 두 다리가 비틀거렸고 걸음걸이에는 버릇이 있어 일직선에서 왼편으로 빗나가곤 하였다. 빈 달걀 바구니가 한쪽 팔에 걸렸고 모자는 보풀이 엉긴 데다 벗을 때 엄지손가락이 닿는 차양 부분은 완전히 달아 빠졌다. 중년 사나이는 저편에서 잿빛 앞말을 타고 이름 모를 곡을 흥얼거리며 오는 나이 먹은 목사와 마주쳤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시오, 존경. 걷고 있던 사나이는 두어 걸음 더 가다가 멈춰 돌아섰다. 저 목사님 실례입니다만요. 요전 장날 바로 이맘때쯤 여기 이 길에서 만나 뵀을 때 편히 쉬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저보고 편히 쉬시오 존경 하고 오늘처럼 대답을 하셨지요. 그랬소. 그리고 또 그전에도 한 달 전쯤에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러시다면 이렇게 만날 적마다 존경이라고 부르시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저는 잭 더 필더라는 보잘것없는 항상 행상인에 지나지 않는데요. 목사는 한두 걸음 말을 다가세웠다. 가벼운 기분에서였어.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잠깐 망설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얼마 전에 향토지를 새로 엮으려고 족보를 뒤적거리다가 새로 뭘 발견한 바 있어 그러. 나는 스태프드레인에 사는 트링엄 목사인데 고고학을 좋아한다오. 더비필드 당신이 유서 깊은 기사 집안인 더버빌 가문의 직계 자손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오? 더버빌 집안은 배틀교회의 교문서를 보면 정보광 윌리엄을 따라 노르망디에서 건너온 유명한 기사 페이건 더버빌 경이 시조요.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건 사실이요. 어디 잠깐 턱을 좀 들어보. 얼굴 옆모습이 잘 보이도록. 이건 틀림없이 더버빌 집안의 코와 턱이야. 당신의 조상은 노르망디의 에스트러모빌러 경이 글래머간시어를 정복할 때 공을 세운 12명의 기사 중 한 분이요. 한때 당신 집안 사람들은 영국 각지에 장원을 갖고 있었고 스티븐 왕 시대의 국고연보에도 올라 있어. 아마 존 왕 시대엔 십자군 구호 기사단에 장원을 기증할 만큼 유복한 사람도 있었고 에드워드 2세 때 당신의 조상 브라이언이라는 분은 웨스터민스터까지 가서 귀족의 종교회의에 참석한 일도 있었다오.
찰스 2세 때는 충성의 공으로 로얄 오크라는 기사 칭호까지 받았었지요. 옛날에는 대대로 물려받기도 했지만 만약 기사라는 칭호가 남작의 칭호까지 세습제라면 당신도 지금은 틀림없이 존경이 되어 있었을 거요. 원 당치도 않은 말씀을. 요컨대 하고 목사는 재찍으로 자기 다리를 찰싹 때리면서 결론 지었다. 온 영국에 더버빌 가문만큼 문벌 좋은 집안은 거의 없소. 아니, 없다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 교구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천민처럼 해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트링엄 목사님, 대체 저에 관한 이 일이 알려진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목사는 자기가 알기로는 이 사실은 벌써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일이어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도 좋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목사 자신이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더버빌 가문의 흥망을 캐내어 가는 일을 하던 지난 봄 어느 날 우연히 존의 집마차에 새겨져 있는 더버필드라는 이름이 눈에 띄어 그로부터 그의 부친과 조부에 관해 상세히 조사한 결과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이런 부질없는 일을 알려주어서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했었소. 그러나 이따금 인간의 충동이 이성적인 판단보다 강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나는 혹시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전부터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지. 그러고 보니 저희 집안이 블랙무어로 오기 전에는 잘 산 때도 있다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에휴, 하지만 저는 말도 달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요. 집에 오래된 은스푼과 조각이 새겨진 도장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그 스푼이나 도장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문벌 높은 더버빌 가문과 한 혈통이라니요. 전해지는 말로는 저희 증조부님은 무슨 비밀이 있었는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얘기하시지 않았다고 하더구먼요. 그런데 목사님, 주제에 넘은 말씀입니다만 저희 집안은 지금 어디서 연기를 올리고 있을까요? 말하자면 더버빌 집안은 어디에 모여 살고 있을까요? 아무데도 살고 있지 않소. 없어져 버린 셈이지. 한 군의 가문으로서는 그거 참 섭섭한데. 거짓말 투성이 족보에는 남자의 대가 끊어졌다고 씌어 있지만 정말은 몰락한 거야. 망해버린 거지. 지금 우리 조상들은 어디 묻혀 있나요? 킹스베리 서브 그린힐이라는 곳이요. 퍼백 대리석으로 된 지붕 밑에 몇 줄로 초상과 함께 누워있지. 그러면 우리 집안의 장원과 유산 따위는요? 아무것도 없지. 네, 땅도 없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당신 가문은 분가한 집이 너무 많아서 한때는 땅도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전혀 없어. 이고장만 해도 킹스베리에도 있었고 셔튼에도 밀본드에도 웰브리지에도 더버빌의 소유지가 있었소만. 그러면 언젠가 다시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나로선 뭐라고 말할 수 없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비필드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용사들은 끝내 쓰러지고 말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른 몸가짐으로 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지. 그것은 지방 사가나 족보 학자들에게는 흥미있는 사실이겠지만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잘 가시오. 트링엄 목사님, 이걸 인연으로 되돌아가서 저와 맥주라도 한 잔 안 하시겠습니까? 저 퓨어드롭에 가면 아주 좋은 생맥주가 있지요. 물론 롤리버 술집의 비길바는 못 되지만서도.
아니, 더비필드. 고맙소만 오늘 저녁엔 그만두겠소. 당신은 벌써 어지간히 마신 모양인데 그래? 이렇게 말을 맺은 목사는 말을 몰아가면서 이 진귀한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은 것이 과연 분별 있는 일이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목사가 가버리자 더비필드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두세 걸음 발을 옮겨 놓다가 길려 풀이 무성한 뚝에 바구니를 앞에 놓고 주저앉았다. 잠시 후 더비필드가 걸어온 방향에서 한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같은 길 쪽으로 걸어왔다. 그를 보고 더비필드는 손을 들었다. 젊은이는 걸음을 빨리하여 가까이 왔다. 여보게, 그 바구니를 들게. 그리고 내 심부름 좀 해주어. 빼빼 마른 젊은이는 상을 찌푸렸다. 아니, 존 더비필드. 당신이 뭐길래 나더러 심부름을 시키며 여보게라고 부르는 거요? 당신은 내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건 비밀이야. 비밀이지. 자,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전가를 해야 돼. 그런데 프레드, 비밀이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귀족의 신분이란 말이야. 바로 오늘 오후 이 사실을 내가 발견했지. 이렇게 밝히면서 더비필드는 앉은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들국화 핀 뚝 위에 기분 좋게 번듯이 들어 누웠다. 젊은이는 더비필드 앞에 서서 그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봤다. 존 더버빌 경, 이것이 바로 나야. 그는 들어놓은 채 말을 이었다. 기사도 남작이지. 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역사에 올라 있어. 자네 팅스베리 서브 그린이라는 데를 아나? 알죠. 그린힐 장날에 가봤죠? 그래, 그 읍의 교회당 밑에 묻혀 있는 것이. 내가 말한 건 읍이 아니에요. 아무튼 내가 갔을 때는 읍은 고사하고 아주 보잘것없던 곳인데요. 그런 거야.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런 건 우리에겐 문제가 안 돼. 그곳 교구의 교회당 밑에 몇백 명이나 되는 우리 조상들이 갑옷에 보석을 휘감고 몇 돈짜리 커다란 납관 속에 누워있단 말이야. 남부 워섹스 일대의 고장에서는 나만큼 가문으로 따져서 훌륭한 뼈를 이어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네? 자, 그 바구니를 들고 말로트 마을로 가게. 피오드롭 주막에 가거든.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곧 마차를 이리로 보내라고 이르게. 럼주를 작은 병에 넣어 마차에 실어 보내도록 하고 술값은 내 앞으로 달아두라고 말해. 그것을 마친 뒤에는 바구니를 들고 우리 집으로 가서 마누라에게 빨래 따윈 안 해도 좋으니까 할 얘기가 있으니 내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전하게. 젊은이가 미심쩍은 태도로 서 있자 더비필드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그에게 몇 개밖에 없는 1실링짜리 은돈을 꺼냈다. 이건 수고값이다. 이것으로 젊은이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네, 존경 고맙습니다. 그 밖의 다른 일은 없습니까, 존경? 우리 집 사람에게 저녁밥은 양고기 튀김으로 하라고 그래. 그게 안 된다면 내장 요리라도 좋다고 일러줘. 젊은이가 바구니를 들고 자리를 뜨려 하자 마을 쪽에서 악대 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뭔가? 설마 나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지? 저건 부인의 들놀이랍니다. 존댁의 따님도 회원일 텐데요. 참 그렇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생각하느라고 깜빡 잊었군. 빨리 말로트로 가서 마차를 보내줘. 마차를 타고 부인회를 시찰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젊은이는 떠나고 더비필드는 저녁 햇살 아래 풀과 들국화 속에 누워서 기다렸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들려오는 인간의 소리라고는
어렴풋한 악대의 선율 뿐이었다. 말로트 마을은 블랙무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골짜기의 동북쪽 계곡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런던에서 불과 4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으면서도 아직껏 관광객이나 풍경 화가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산으로 둘러싸인 동떨어진 고장이었다. 이 골짜기를 잘 알려면 아마 햇빛 쨍쨍한 여름날을 제외하고는 이곳을 둘러싼 여러 언덕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가장 좋다. 궂은 날씨에도 길잡이도 없이 깊숙이 더듬어 들어갔다가는 꼬불꼬불한 좁다란 진장길에 흔히 불쾌한 느낌을 갖게 마련이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적고 한정되어 있다. 풍성하고 광대한 나무와 풀이 작은 언덕과 골짜기를 큰 언덕과 골짜기로 감싸고 있다. 이것이 바로 블랙무어 골짜기이다. 숲은 없어졌으나 그 나무 그늘 아래 벌어졌던 옛 풍습 중의 몇 가지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많은 풍습은 변형되거나 변질된 채 겨우 남아있을 뿐이다. 가령 5월의 무도 같은 것도 앞에서 말한 이날 오후의 클럽 대소동, 즉 이 지방에서 부인회 들놀이라고 불리는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놀이의 특이한 점은 행렬을 지어 걷고 춤을 춘다는 사실보다 참가하는 사람이 여자뿐이라는 점이었다. 이 행렬의 여자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즐거움과 5월이란 말이 같은 뜻이었던 구력시대, 먼 앞날을 염려하는 버릇이 사람들의 정서를 단조롭고 평범한 상태로 떨어지게 하는 일이 있기 전부터 짝을 지어 교구안을 행진함으로써 비로소 그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모임은 거의가 젊은 처녀들이었다. 그들의 풍부한 머리채는 햇빛을 받아 금빛, 검은빛 혹은 갈색 등 여러 색조로 반사되고 있었다. 처녀들은 무사람들이 거침없이 지켜보는 시선 앞에 노출되어 입술을 어떻게 다물어야 할지 몰라하며 고개를 가누지도 못하고 얼굴에서 자의식을 떨어내지도 못하고 있음이 그들의 눈에는 뚜렷이 보였으며 따라서 그녀들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하지 못한 시골 처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태양이 몸을 외부에서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서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자기만의 조그만 태양을 하나씩 품고 있었다. 어떤 꿈, 어떤 사랑, 어떤 취미, 적어도 무언가 막연히 멀리 있는 희망, 아마도 헛되이 갈구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남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명랑했고 많은 사람들은 즐거웠다. 그들은 휘어드롭 주막의 모퉁이를 돌아 나와 작은 문을 빠져 한 길에서 목장 쪽으로 향하였다. 그때 여자 하나가 말했다. 어머나, 얘 테스 더비필드, 저기 마차를 타고 돌아오시는 게 너희 아버지 아니야? 이 소리에 행렬 속의 한 젊은 처녀가 머리를 돌렸다. 잘 움직이는 작약빛 입술과 크고 천진스러운 눈이 얼굴빛과 몸매의 풍부한 표정을 더해주었다. 머리에는 붉은 리본을 달고 있었는데 흰옷을 입은 이 모임 속에서 이같이 화려한 차림새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녀가 뒤돌아보았을 때 존 더비필드는 휘어드롭 주막의 이륜마차를 타고 팔꿈치까지 소매를 끌어올린 억센 고수머리의 힘센 여자에게 마차를 몰게 하여 한 길을 올라오는 참이었다. 이 여자는 주막에서 무슨 일이고 도맡아 하며 때로는 말을 몰거나 돌봐주기도 하는 쾌활한 하녀였다. 몸을 뒤로 젖힌 더비필드는 매우 흡족한 듯이 눈을 감고 머리 위에서 손을 휘두르면서 느릿느릿한 곡조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에게는 킹스베리의 훌륭한 조상의 납골당이 있다네. 그곳 납관 속에는 기사가 된 조상이 잠들어 계시다네.
테스라는 여자를 빼놓고 행렬의 여자들은 킥킥거리고 웃었다. 피로하셔서 그러실 뿐이야. 우리 집 말은 오늘 쉬어야 하니까 마차를 빌려 타고 돌아오시는 거야. 테스야, 모르는 것이 약이야. 너희 아버지는 오늘 장술에 취하신 거야. 테스는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으며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가 알고 싶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모른 채 했다. 그녀는 일행과 함께 춤을 추게 되어 있는 풀밭 울타리 속으로 몸을 옮겨갔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그녀는 다시 마음이 가라앉아 버들가지로 옆에 있는 동물을 가볍게 치기도 하고 평소처럼 짓거리기도 하였다. 인생에 있어서의 이 무렵의 테스 더비필드는 경험에 물들지 않고 감정에 지배되기 쉬웠다. 마을의 학교를 마쳤지만 그녀의 말에는 얼마쯤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유알 음절이 튀어나오는 그녀의 뾰족하고 새빨간 입은 아직도 명확한 형태를 잡지 못하고 뭐라 말한 뒤 입을 다물어 버릴 적마다 아랫입술이 윗입술 가운데를 밀어올리는 버릇이 있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신선함에 잠시 매혹되어 다시 이런 처녀를 만나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곤 했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든 순진하고 아름다운 시골 처녀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주막집 하녀가 모는 개선의 전차에 타고 있는 더비필드에게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클럽은 예정된 장소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 사나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자들끼리 서로 춤을 추었으나 하루의 일이 끝날 무렵이 되자 마을의 한가한 남자들이며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그들의 주위로 모여들어 파트너를 물색할 교섭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이 구경꾼 속에 작은 배낭을 짊어지고 탄탄한 지팡이를 쥔 상류계급 출신인 듯한 청년 세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서로 닮은 데다가 나이도 비슷한 것으로 보아 형제 같았고 사실 그들은 형제가 아니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청년은 흰 넥타이에 목까지 오는 조끼를 입고 차양이 좁은 모자를 쓴 부목사의 정장을 하고 있었다. 가운데 청년은 보통 대학생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의 가장 나이 어린 청년은 겉모습만으로는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 눈초리나 옷차림에는 얽매인 데도 없고 형식적인 데도 없어서 아직도 직업적인 세계의 문 앞에는 가보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만 이 청년은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시험 삼아 배우려 하고 있다는 것만은 장담할 수 있었다. 이 세 형제는 성신 강림절의 휴가를 이용하여 블랙무어 골짜기를 도보로 횡단하는 중인데 동북쪽인 샤스톤에서 서남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연히 인사를 나눈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한길가에 있는 문에 기대어 이 춤과 흰 옷차림을 한 부녀자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물어보았다. 위의 두 형제는 분명히 자리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으나 셋째 동생은 한 무리의 여자들이 상대 남자도 없이 춤을 추는 것이 흥미있다는 듯 얼른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배낭을 풀어서 지팡이와 함께 울타리 위에 얹고 문을 열었다. 뭘 하려고 그래, 에인절? 맏형이 물었다. 안에 들어가서 아가씨들과 춤을 추려고요. 우리 다 같이 가지 않겠어요? 1, 2분 동안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안 된다, 안 돼. 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고 맏형이 말했다. 시골 말갈량이 처녀들과 여러 사람 앞에서 춤을 추다니. 만일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어쩔 셈이냐. 어서 가자. 스토어 캐슬에 닿기도 전에 어두워지겠다. 도중에는 잘 데도 없어. 또 자기 전에 우리들은 불가지론에 대한 반박을 한 장 더 읽어야 하잖아. 내가 일부러 책까지 가지고 왔는데. 알았어요. 5분 안으로 형과 카드버트 형을 따라갈 테니 기다리지 마세요.
꼭 어김없이 그렇게 할게요, 펠릭스 형. 두 형은 마지못해 그를 남겨놓은 채 뒤에서 따라올 때 몸이 가볍도록 그의 배낭까지 집어들고 떠나갔다. 동생은 풀밭으로 들어갔다. 이거 정말 안 됐군요. 춤이 멎자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두세 명의 처녀들에게 상냥하게 말을 건넸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어디 있나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대담한 처녀가 대답했다. 이제 곧 이리로 올 거예요. 그동안 같이 추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 속에 나 혼자서야 어떻게... 없기보단 낫지요. 뭘 여자끼리 얼굴을 맞대고 춤추기란 우울한 일이에요. 서로 얽히지도 껴안지도 않고 추는걸요. 그럼 상대를 고르세요. 쉿, 너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하고 좀 부끄러워하는 처녀가 말했다. 이렇게 청을 받은 청년은 골라볼 생각으로 여자들을 둘러보았으나 모두가 처음 보는 얼굴이라 분별키가 어려웠다. 그는 맨 처음 손에 잡힌 처녀를 택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뽑힐 것을 은근히 바라며 말을 건네던 처녀도 아니고 테스 더비필드도 아니었다. 혈통도 조상의 유골도 역사적인 기록도 더버빌 가문의 특이한 용모도 아직껏 테스의 삶을 위한 파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흔해 빠진 시골 처녀들을 제쳐놓고 춤의 파트너로 뽑힐 정도의 도움조차 되지 못했다. 빅토리아 왕조의 부의 도움 없는 노르만족의 혈통이란 기껏 이런 것이었다. 다른 여자들을 물리치고 뽑힌 이 처녀가 누구였는지 그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맨 처음으로 남자와 짝지어 춤을 추는 기쁨을 누렸다고 하여 모두가 부러워하였다. 그런데 본보기의 힘이란 큰 것이어서 들어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동안에는 좀처럼 들어가려고 하지 않던 마을 청년들도 이제는 재빨리 섞여들어 짝지은 시골 젊은이들로 인하여 춤은 이내 활기를 띠었으며 나중엔 당장 평범하게 생긴 처녀마저 남자 역할을 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 교회당 시계가 울리자 갑자기 학생은 이제 그만 가야 된다고 말했다. 깜빡 자신을 잊고 있었으며 형들을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춤에서 빠져나오다가 그의 시선이 우연히 테스 더비필드에게 멈추었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에는 그가 자기를 선택해주지 않았음을 원망하는 빛이 아주 미미하나마 떠돌고 있었다. 그도 역시 이 처녀를 내향적인 성격 탓으로 그때 몰라본 것을 새삼 유감스럽게 여겼다.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은 채 그는 그 풀밭을 떠났다. 너무 오래 지체했으므로 서둘러 좁은 길을 서쪽으로 달려 이내 낮은 곳을 지나 다음 등성이로 올라갔다. 아직 형들을 따라잡지 못했으나 숨을 돌리기 위해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푸른 잔디밭 울타리 안에서는 아까 자기가 끼어서 함께 춤을 추고 돌았고 아직도 빙글빙글 돌고 있는 흰 옷차림의 처녀들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벌써 그를 까맣게 잊어버린 듯 하였다. 다들 잊어버렸다고 해도 아마 한 사람만은 그렇지 않은 듯 싶었다. 그녀의 위치로 미루어 그녀는 그가 같이 춤추지 못했던 예쁜 처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춤을 추자고 청했으면 좋았을 걸, 이름이라도 알아둘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얌전하고 표정이 풍부하고 얇은 흰옷을 입은 모습이 무척이나 부드러워 보이는 처녀로 보여서 그는 아쉬웠다. 하지만 이제 하는 수 없는 일이라 그는 돌아서서 재빠르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여 그 일을 마음속에서 몰아냈다. 테스 더버필드는 그 일을 그처럼 쉽사리 가슴에서 몰아내지 못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춤출 마음이 나지 않았다. 춤상대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 낯선 젊은이처럼 상냥하게 말해줄 마을 청년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녀가 잠시의 슬픔을 떨어버리고 상대를 해달라는 남자에게 승낙을 한 것은 언덕 위로 멀어져가는 낯선 청년의 모습이 햇빛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동무들과 어두워질 때까지 남아 얼마쯤 열을 올리며 춤을 추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박자에 맞춰 춤추는 즐거움만 느낄 뿐이었다. 사랑을 청하는 남자에게 마음을 준 처녀들의 부드러운 고민, 쓰디쓴 단맛, 즐거운 괴로움, 흐뭇한 슬픔을 목격하더라도 그녀는 그런 일이 자기에게도 일어나리라고는 거의 생각지 않았다. 지금도 춤을 출 때 젊은이들이 서로 자기와 춤추려고 시세우고 다투고 하여도 그녀에게는 그것이 재미있을 뿐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치게 다투면 더 늦게까지 있을 수도 있었으나 아버지의 이상한 모습이 생각이 나 어찌 되었을까 걱정이 되어 춤추는 무리에서 빠져나와 부모의 오두막이 있는 마을 끝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집에 다 왔을 때 뒤에 남기고 온 음악 소리와는 다른 음률이 들려왔다. 그녀의 귀에 익은 너무나도 귀에 익은 소리였다. 그것은 집안으로부터 들려오는 덜커덩거리는 규칙적인 소리로 돌바람 위에서 세차게 요람을 흔드는 소리였으며 요람의 움직임에 맞추어 여자의 음성이 힘차고 경쾌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노랫소리와는 달리 방 안의 분위기는 그녀의 기분을 말할 수 없이 서글프게 만들었다. 하루의 들뜬 축제 기분, 흰 옷차림, 꽃다발, 버들가지, 풀밭에서 빙글빙글 돌던 군무, 문득 가슴을 스치는 낯선 청년을 향한 순정등이 한 자루의 촛불에 비치는 음산한 우울로 다가왔다. 좀 더 일찍 돌아와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돌보아드리지 못했다는 뉘우침이 한동안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테스가 집을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여러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주일에도 주말이 되도록 월요일부터 그대로 쌓인 채 밀린 빨래통 앞에 서 있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더비필드 부인은 빨래통 곁에서 한 발로 몸의 균형을 잡고 한 발로는 갓난아기가 잠들어 있는 요람을 흔들고 있었다. 요람은 돌바닥 위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많은 아이들의 무게에 눌리어 흔들리며 고된 일을 해온 탓으로 거의 편편하게 닿아 있었다. 때문에 더비필드 부인이 자기 자신의 노래에 흥분하면서 종일토록 비누 거품 속에 파묻혔다가 그러고도 남은 힘을 다하여 흔들 때를 밟으면 요람은 그때마다 큰 충동을 일으켜 배틀북처럼 안에 누운 아기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흔들어 대는 것이었다. 덜커덩거리며 요람이 흔들렸다. 촛불은 길게 타올라 아래 위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팔꿈치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노래는 가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더비필드 부인은 아까부터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더비필드 부인은 조무래기 등살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도 노래를 몹시 좋아했다. 바깥 세상에서 블랙무어 골짜기로 흘러들어온 노래면 테스의 어머니는 한 주일 안에 그 가락을 익혀버렸다. 이 여자의 용모에서는 아직도 젊었을 때의 싱싱함을 아니 아름다움마저 희미하게 엿볼 수 있었다. 테스가 자랑할 수 있는 개성적인 매력도 아마 주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듯 했다. 어머니, 제가 대신 흔들게요. 아니면 새 옷을 벗고 빨래 짜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전 벌써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딸은 상냥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오래 집안일을 자기 혼자에게 맡겨둔다고 해서 테스를 조금도 언짢아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러한 일로 테스를 꾸짖는 일은 거의 없었다. 딸이 일을 거들어 주지 않는 것을 거의 마음에 두지 않는 대신
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으므로 테스의 도움 없음을 그다지 아쉽게 여기지 않았다. 더군다나 오늘 밤은 여느 때보다도 기분이 더 좋아 보였다. 어머니의 표정에는 딸이 알 수 없는 꿈꾸는 듯한 황홀한 흥분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아, 돌아왔니? 이제 너희 아버지를 데리러 가고 싶다만. 아니, 무슨 일이 있었나 이야기해주마, 얘야. 너도 알면 몹시 좋아할걸? 오늘 오후 아버지가 마차를 타고 아주 뽐내며 오시던데 그것과 무슨 관계라도 있나요? 아버지는 왜 그러셨죠? 아, 난 너무 부끄러워.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것도 다 이 소동의 한 토막이란다. 글쎄, 우리가 이 고을에서 제일 가문 있는 집안이란 걸 알게 됐다는구나. 조상은 올리버 그럼골 때에서부터 훨씬 더 옛날. 아무튼 이교도 야만인들이 있었던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이래 글쎄. 비석이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방패 등 없는 것이 없다지 뭐냐? 성 찰스 시대에는 로얄 오크의 기사로도 뽑혔고 우리네 진짜 성은 더버빌이라고 한다는구나. 아니 이걸 듣고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니? 아버지가 마차를 타고 돌아온 것도 이 때문이란다. 남들은 술이 취한 탓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어. 아이, 좋아라.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어머니? 있고 말고 이제 엄청난 일이 생길 거야. 이 일이 알려진다면 반드시 우리와 지체가 같은 사람들이 저마다 마차를 타고 줄줄이 이 집으로 찾아들걸? 아버지는 스토어 캐슬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를 듣고 와선 자초지종을 다 나한테 얘기해 주셨어. 아버진 지금 어디 계셔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에 엉뚱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아버지는 오늘 스토어 캐슬에서 진찰을 받으셨는데 폐병은 아닌 모양이더라. 심장 주위에 지방층이 생겼대. 의사가 여기저기 막혀 있는데 한 군데에 열려 있다는구나. 근데 그게 맞붙어 버리면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고. 10년을 더 살지 10달 안에 아니 열흘 안에 끝장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다는구나. 테스는 놀란 얼굴이 되었다. 이렇게 갑자기 훌륭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영원히 구름 저편으로 가버리실지 모르다니. 글쎄,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요? 그녀는 다시 물었다. 어머니는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예, 너 짜증을 내지 말어. 가엾은 양반이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는 어찌나 흥분을 했는지 반 시간 전쯤에 롤리번의 술집으로 가셨다. 내일은 벌통을 싣고 떠나야 하니께 기운을 돋구려는 거지. 집안 지체야 어떻든 간에 벌통을 갖다 줘야 하거든. 길이 멀어서 오늘 밤 12시 조금 지나면 곧 떠나셔야 할걸. 기운을 돋구신다고요? 아, 맙소사. 기운을 돋구려 술집에 가시다니. 그리고 어머니마저 아버지가 그러신 걸 좋다고 하시다니. 테스는 어느새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런 게 아니여. 어머니는 시무룩해져서 말했다. 내가 좋다고 할 리가 있니? 아버지를 데리러 갔다 오는 동안 너더러 집을 봐달래려고 했어. 네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단다. 제가 가겠어요. 넌 안 돼, 테스야. 네가 간대도 소용없어. 그리고 이 운명 통감을 바깥 광에다 갖다 둬라. 하고 어머니는 부산이 손을 닫고 옷을 입으면서 일렀다. 낡고 두꺼운 운명 통감 책은 어머니 곁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늘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빼보곤 한 탓으로 글자 있는 데까지 가장자리가 다 달아 있었다. 테스는 이 책을 집어들었고 어머니는 집을 나섰다. 롤리번의 술집에서 남편을 찾아내어
그 옆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그동안 아이들에 대한 모든 성가심이나 근심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럴 때면 어떤 후광 같은 것, 저녁 하늘의 노을 같은 것이 그녀의 생활 위에 비치는 것이었다.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며 그 밖의 현실이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다급한 구체적 현실로서 압박해오지 않는 것이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조무래기들은 눈앞에 보일 때마다 오히려 집안을 유쾌하게 하는 꼭 있어야 할 필수품으로 생각되었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도 이 점에서 보면 웃음이 나고 즐거운 멋이 있기도 하였다. 지금은 남편이 된 이 남자에게 구애를 받으면서 지금과 똑같은 자리에서 그의 곁에 앉아 그의 결점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오직 이상적인 애인으로서만 그를 생각하던 그 시절의 기분을 조금은 느끼는 것이었다. 어린 동생들과 테스는 먼저 운명 통감을 가지고 바깥 광으로 나가 그것을 이역 밑에 쑤셔 넣었다. 이 너절한 책을 이상하게 미신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는 밤중에는 절대로 집안에 두지 않았으며 점을 치고 난 후에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미신이며 민속이며 사투리며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요 등 급속히 소멸해가는 것에 대한 잡다한 지식을 가진 어머니와 수없이 개정된 교육령 아래서 의무교육을 받고 표준 지식을 갖춘 딸 사이에는 보통 말하듯이 200년의 거리가 있었다. 그들이 같이 있을 때에는 제임스 1세 시대와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나란히 나타나는 것이었다. 테스는 오늘따라 어머니가 그 책으로 무엇을 알아보려 하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조상에 대한 이번 발견과 무슨 관련이 있을성 싶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신과 관계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곧 이런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낮에 말린 속옷가지에 물을 뿌려 축이는 등 바쁘게 일했다. 어린 동생을 잠자리에 눕혔으므로 9살 난 사내 동생 에이브라함과 보통 리자류라고 불리는 12살 반짜리 여동생 엘리자 루이자가 거들어 주었다. 테스와 바로 다음 동생과는 4살 차이였으며 그 사이에 있던 두 동생은 갓난아이 때 죽어버렸다. 그래서 동생들과 같이 있으면 어머니다운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에이브라함 아래로 호프와 모데스티라는 두 계집애가 있고 그 아래로 3살 난 사내아이와 이제 돌 지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가 있었다. 이 모든 어린 생명들은 모두 더비필드라는 배의 성객이었다. 만약 더비필드 집안의 두 우두머리가 고생과 불행과 굶주림과 질병과 타락 그리고 죽음 속으로 배를 몰아간다면 가판 아래에 있는 이 6명의 작은 포로들도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력한 6 생명들은 어떤 조건 아래 태어나고 싶냐고 질문을 받은 적도 없고 하물며 불안정한 더비필드 집안의 일원이 되는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라도 태어나고 싶냐고 질문을 받은 적도 없었다. 밤은 깊었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테스는 이따금 밖을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말로트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마을은 이제 잠들려 하고 있었다. 촛불과 램프가 하나하나 꺼져갔다. 불을 끄는 용구와 불을 끄느라고 뻗친 손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테스는 그다지 몸도 좋지 않은 아버지가 내일 새벽 1시 전에 길을 떠난다면서 이렇게 늦도록까지 술집에 앉아 조상의 혈통을 축복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에이브람, 롤리번에 술집으로 가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왜 이렇게 늦도록 안 오시는지 좀 알아보고 와. 모자를 써. 응? 무섭지 않겠니? 소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삼켜 들어갔다. 다시 반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에이브라함도 양친과 마찬가지로 그 술집의 덫에 사로잡힌 모양이었다.
아, 내가 가봐야지. 하고 테스는 중얼거렸다. 그때는 리자루도 잠이 들어 있었다. 테스는 그들만을 두고는 문을 잠그고 빨리 걷기엔 너무 캄캄하고 구불구불한 오솔길과 한 길을 걸어갔다. 한치의 땅에도 값이 붙기 이전의 바늘 한 개뿐인 시계로도 넉넉히 하루의 시간을 가리키던 시대에 만들어진 길이었다.